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연구소 커뮤니티 팀의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퇴근하고 오셔서 그런지 다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팀 성태희라고 합니다. 네, 장단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다들 퇴근하고 빠르게 오신 만큼 유익한 시간, 인사이트 많이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죠. 리벨리온의 김홍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순서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 모두연 소개 잠깐 드리고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7시 10분까지 간단하게 모두연과 저희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후 1시간 동안 박사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20분 동안 사전 질문과 현장 온오프라인 질문을 포함한 Q&A 세션이 진행이 되고, 네, 5분간 휴식 시간을 오프라인에서는 가진 뒤에 네트워킹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의 연구소 소개를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모두의 연구소 처음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반갑고요. 네, 저희는 AI 커뮤니티 그리고 교육 회사입니다. 저쪽에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저쪽 벽에 보시는 것처럼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는 기존의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지식을 공유하는데 연구 문화를 확산하는데 미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알려드리자면 지금 랩에 대한 소개를 오늘 박사님도 해주실 예정인데 현재 이 2가지 랩 모집 중에 있습니다. 랩이라는 건 연구 모임이고요.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 모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연에서는 크게 3가지를 랩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강남 캠퍼스, 모두연구소 강남 캠퍼스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저쪽에 보시면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저런 공간을 지원해드리고 페이퍼샵이라고 해서 뒤쪽에서 안내드릴 그 논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이 있고 또 GPU 지원이 심사 후에 일부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임팩트와 엔비디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해서 또 다양한 활동비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연말에 12월 15일에는 저희가 모두콘이라고 해서 연말 컨퍼런스가 무료로 열릴 예정입니다.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다음 달 중순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페이퍼샵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모두연 랩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지원 제도입니다. 브라이언 임팩트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3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시면 계제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국제 학회 및 저널 저희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그런 컨퍼런스와 저널에 게재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제1저자나 교신저자의 소속을 모두랩스, 모두의 연구소로 기재를 해주시고 재단법인 브라이언 임팩트의 사사를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페이퍼샵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신저자 교수님까지 매칭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패컬티로 활동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저희 끝나고 세미나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신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이 세미나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매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캠퍼스는 좀 네트워킹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전 캠퍼스에서는 재직자 대상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아래 2가지 회사 브랜드 캐릭터 제작 실습과 로고 및 SNS 쇼츠 제작 실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저희 AI 학교 아이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두연이 무슨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니 채용 관심 있으신 분들 끝나고 저희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연에 대해서 이런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슬랙이 있습니다. 슬랙에 입장을 하시거나 저희 카카오톡 필친 추가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저희가 K 하이테크 플랫폼 운영기관이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말에 만족도 조사가 전화로 실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드팝과 모두의 연구소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김홍석 박사님 모시고 AI 가속화의 새로운 길, 파이토치와 NPU의 시너지에 대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홍석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 다들 집에서 편하게 쉬실 시간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컴파일러라는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르벨리온에서 AI 반도체형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 KR 그리고 과실련 AI 미래 포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눌 말씀은 여기 있는 단체들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연도 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Q&A도 있고, 그다음에 스몰 그룹으로 또 다시 만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벨리온에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온 이후에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쿠다거든요. 이게 지금 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를 아는 사람들이 게임 하시는 분들 말고는 뭐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10년 전이면은 머신러닝 한참 막 이제 붐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아셨겠지만은 아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모르셨을 텐데 요즘은 엔비디아 정말 다 아시는 것 같고, 심지어 HBM 아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것 같고, 더 놀라운 거는 쿠다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쿠다 이야기도 그러면 당신이 하시는 게 쿠다 비슷한 거냐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세상도 바뀌긴 했지만은 아마 엔비디아가 워낙 그 주식이 엄청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과연 뭐 엔비디아랑 경쟁할 수 있겠어? 특히 이제 쿠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진짜 굉장한 거라고 하는데 그거랑 어떻게 경쟁할 수 있어? 그리고 개발자 에코시스템 만드는 게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개발자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는데 도대체 한국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을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자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하는 거는 그냥 저는 파이토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이제 GPU 쓰듯이, 그러니까 GPU에서 파이토치를 쓰듯이 NPU들도 쓸 수 있게 되면 저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드웨어 성능 나와야 되고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파이터치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파이터치랑 이렇게 잘 붙는 게 절대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개발자의 길목에 뭐가 있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파이터치랑 잘 붙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텐데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키 아이디어, 파이토치와 NPU 간에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왜 제가 파이토치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성을 하고도 까먹었네요 순서를. 네, 그 혹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신 분 계세요? 다 익숙하신가요? 처음 접하셨어요? 네. 혹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에 대해서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AI 가속기는 일반적인 프로세서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통 뭐 인텔의 X86이나 ARM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퍼포즈라고 부르고 이제 제너럴 퍼포즈는 CPU라고 부르는데 제너럴 퍼포즈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정말 온갖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AI 가속기는 온갖 일들을 다 하다고 만든 게 아니라 AI 가속을 하라고 만든 하드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AI 가속기를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른 일은 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런 서빙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이 데이터도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나온 결과도 다시 어디서 돌려보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물론 AI 가속기 안에 다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AI 가속기는 가속기에 집중을 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AI 가속기를 드라이브를 해주는 호스트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AI 가속기는 AI 가속하는 데 집중을 하고 항상 호스트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쿠다 매뉴얼을 보셔도 이제 쿠다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을 위한 뭐 소프트웨어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이거 제가 이제 PCI라고 쓴 거는 뭐 꼭 PCI일 필요는 없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지금 형태가 PCI이기 때문에 써놓긴 했지만은 이런 호스트가 있고 그냥 호스트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X86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를 쓸 때에는 리눅스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OS는 디폴트로 리눅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시고 리눅스 서버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을 이제 꼽을 수 있는 PCI 슬롯이 있고 그 슬롯에 이제 AI 뭐 GPU 카드나 아니면은 NPU 카드 같은 걸 사서 이제 꼽으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이 호스트에 보면 커널 안에 저 가속기를 이제 실제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가속기에도 이 드라이버랑 같이 통신할 수 있는 펌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은 이 특히 뭐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머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실제로 AI를 다른 세계로 이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호스트 하나가 가속기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을 구성을 한 호스트랑 이런 가속기 이제 페어들이 하나가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묶이게 되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큰 클러스터도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 아니라 요즘 저희가 생각하는 AI 가속은 여러 머신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이런 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로 마찬가지로 이 분산 컴퓨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럼 이런 이제 구성의 컴퓨터에서 이제 머신 프레임워크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개발자들이 이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API를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혹시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니면 iOS 앱을 써보신 분은 뭐 API 뭐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API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들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속기가 붙고 그 가속기들을 이제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앱스트랙션을 시켜서 이제 노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 머신에 걸쳐서 여러 노드에 걸쳐서 이제 가속기들을 이제 써야 된다. 한 노드에도 여러 가속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노드에 걸쳐서, 그러니까 서버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같이 동작을 하는 시나리오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산 컴퓨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프트웨어니까 프로파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버그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버그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디버깅 툴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뭐 이것도 OS랑 굉장히 비슷하죠. 기본적인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 그 위에 또 이제 더 어드밴스된 그런 기능이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들을 다시 또 이제 위에 올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닝을 위한 거라든지 뭐 파인 튜닝이나 뭐 서빙이나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패키지들을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 에코시스템의 이제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OS, 그러니까 CPU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OS가 이런 에코시스템의 구심점 역할을 하듯이 이제 머신러닝 세상에서는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일종의 이런 에코시스템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속기도 붙어 있고 모델 개발도 당연히 여기서 되고 서빙도 하고 이제 상위 레벨 라이브러리도 붙어 있고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도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중심에 두고 이제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도 붙고 일종의 이런 에코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개발자 커뮤니티랑 같이 엮여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오늘 이제 토픽은 AI 가속기이기 때문에 약간 더 AI 가속기 관점에서 바라볼 텐데요. 결국에 AI 가속기는 개발자랑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중간에 이제 매개체로 두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제 뭐 CPU들도 곧바로 개발자한테 그냥 물론 아주 옛날엔 그랬겠죠. 옛날에는 그냥 이제 머신에 곧바로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뭐 지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중간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서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머신을 접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AI 가속기도 곧바로 엔비디아 GPU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그 뭐 리얼런 NPU나 이런 것들을 쓰진 않고 다 대부분들은 이런 헤트로지니스 컴퓨팅 환경을 꾸며놓고 그 위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가속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파이토치라든지 하는 거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옵들이 잘 정의가 돼 있어서 그 옵이 실제로 밑에서 어떻게 구동하는지는 몰라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실제 하드웨어 자체도 그게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몰라도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파이토치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옵이 아니라 뭐 다른 연산을 하는, 다른 기능을 하는 내지는 더 최적화된 그런 옵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옵을 만들 때에는 실제 이제 AI 가속기가 제공을 하는 그런 툴들이나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그런 커스텀한 옵들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서버 쪽에서는 현재 그냥 상황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 다들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거의 서버에서는 GPU 시장은 이 가속기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GPU가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쿠다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실제 이제 GPU가 소프트웨어들한테 노출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쿠다가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드밴스되어 있는 최적화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은 안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하는 이런 회사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 할 때에는 100이면 100 다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가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또 최적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파이토치도 특히나 이제 맨 처음에 개발됐을 때부터 엔비디아 GPU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제 개발이 됐고 그 통로가 마찬가지로 쿠다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안에 보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부를 때 이게 지금 쿠다를 쓰는 시나리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 생태계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 그냥 제가 막 지르자면 네, 뭐 이거는 지금 상황이고 저는 꼭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이토치가 지금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랑 경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있었고 파이토치는 그냥 그 많은 프레임워크들 중에서도 특히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을 하고 하는 데 집중해서 쓴 프레임워크였지 어떤 상용 목적으로 특히나 서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파이토치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몇 년 사이에 특히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기고 파이토치가 1.0에서 2.0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달라졌고 지금은 거의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세상은 파이토치가 제 생각에는 천하통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통일을 한 레이어가 생기게 되면 거기 주위로 이제 굉장히 강한 에코시스템이 생기게 되고 특히나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주위로 이제 굉장히 큰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일어났던 많은 경우들을 보면 이런 어떤 특정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폐쇄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보다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개발자든 어떤 회사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시간이 지나면 힘을 얻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플랫폼의 자리를 위협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머신러닝 AI 세상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파이토치가 사실 개발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구심점으로 당연히 자리를 잡게 되고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통일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로 점점 더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낸 두 개의 이제 큰 주제가 하나는 이제 쿠다 같은 그런 폐쇄형 그 기술에 이제 의존을 하던 세상에서 오픈 소스로 대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AI 가상기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이 생기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보면은 AMD도 있고 인텔도 원래 가우디 같은 그런 이제 NPU를 제공하다가 이제 GPU 쪽으로 선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이런 NPU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가속기들이 시장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박민호라고 하고요. 박사님께서 그 구글에 계셨었는데 구글에서도 이제 텐서플로우나 잭슨을 많이 안 쓰고 파이토치를 많이 썼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노코멘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구글도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의 파운딩 멤버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멘트나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98년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갔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 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인턴으로 이제 초대가 돼서 그때 이제 여름을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 주의 레드몬드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이제 초대를 받아서 여름을 거기서 보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6월 첫 주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참 그때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하면 그냥 다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뭐 지금에 있는 구글이나 이런 모든 회사를 다 합친 존재가 마이크로소프트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주가도 굉장히 높았었고, 네 그러던 좋은 그런 시기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이제 인턴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강연들은 사실 쉽게 그렇게 이제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간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강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그냥 아무튼 저희 이제 제 멘토나 다 같이 가니까 저도 갔는데 꽤 큰 강의실이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앉지도 못하고 서서 계시고 보니까 연구소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을 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영어도 잘 못하긴 했는데 근데 이분께서 오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리눅스라고 하는 게 있고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폐쇄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만들고 있지만 리눅스가 훨씬 더 좋은 소프트웨어고 앞으로도 리눅스가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강력한 OS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99년이죠 이게. 네, 이게 이제 99년이었어요. 제가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신 게 그러면 리눅스 개발자들은 돈도 안 받고 한대요. 자기가 본업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될까 아무튼간에 파트타임도 아니고 그냥 취미는 아니지만 어떤 표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지고 쿵짝쿵짝 만든 소프트웨어로 윈도우스보다 훨씬 더 좋은 OS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거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했고 되게 근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 질문들을 하시고 아무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이분을 그때 왜 초대했는지 이분도 처음 봤지만 왜 이런 분을 이제 그렇게 초대를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분이 와서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커널은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 나왔지만 오픈 소스에서는 누구든 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코드 리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면은 뭐 이런 게 좋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돼서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엄청난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참 후에 그때 있었던 일이 저는 되게 항상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느꼈었고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지는 한참 후에 알게 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할론 다큐멘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위키피디아나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딱 요즘이네요. 딱 이맘때쯤이다. 그러니까 10월 31일쯤에 어떤 문서가 이제 리기 돼서 아까 제가 전에 이제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에릭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이제 접하게 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만든 이런 리포트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돌았었고 그거를 지임 중에 한 분이 저분한테 이제 건네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리눅스라는 게 있고 뭐 오픈 소스는 이런 거고 하긴 하는데 이거 안 될 거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리눅스를 약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그런 문서가 하필이면 저분한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저분이 그거를 언론에 그냥 공개를 했어요. 언론이라고 인터넷에 그냥 공개를 했어. 내가 내 친구한테 이런 걸 받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인터넷에 엄청 이제 화제를 만들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1998년에 있었던 이 할로윈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고. 또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 98년에 이 에릭이라고 하는 분이 넷스케이프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 모질라 브라우저 엔진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원래 이 모자익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모자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들어진 웹 브라우저고. 그걸 만든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이제 여기 있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고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이제 웹 시장을 석권을 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뒤집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윈도우에 번들해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탑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깔려 나오는 것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서 넷스케이프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랑 대항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넷스케이프가 과감하게 본인들의 코드를 오픈 소스 전환을 합니다. 이런 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리눅스가 그냥 저도 리눅스라고 하는 건 그때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데스크탑에 리눅스 설치해서 쓰는 사람들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 몇 명 정도 있지 실제 사실 거의 일반인들은 없는 상황이었고 저걸 누가 가져다 쓰냐라고 하는 거를 몰랐는데 이번에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슈퍼컴퓨터 세계를 리눅스가 먹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첫 리눅스 기반 슈퍼컴퓨터가 나온 게 96년이고 그리고 그거로 이제 사람들이 리눅스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득이 돼서 인텔 서버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98년부터 쭉 이 탑 500 슈퍼컴퓨터에 이제 막 시어가 점점 올라가면서 지금은 거의 아주 조금의 소수의 있는 그런 컴퓨터 말고는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는 다 리눅스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또 어떤 시기랑 또 일치를 하냐면 인터넷 붐이 이제 막 터지면서 이제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웨어하우스 스케일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시점이거든요. 당연히 구글이 윈도우스를 선택할 리가 없죠. 리눅스가 있는데 정말로 이제 구글은 그때 이제 리눅스를 선택을 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좀 나중에 만들어진 페이스북도 모두 다 데이터 센터는 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사실 한참 후에 인지를 했지만 이제 제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참석했던 그 일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나 봐요. 결과적으로 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리눅스를 어답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 첫 번째 움직임이 애주어의 리눅스 서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지금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 애주어 서버는 거의 대부분 다 리눅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윈도우스도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그 이네이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기술들을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께서 만들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 기술 이름 까먹었는데 윈도우 10에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때부터 인큐베이션이 되기가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한참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원래 그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커뮤니케이터가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 버전 3쯤 되면서 쓸만한 수준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파이어폭스인데요. 이제 파이어폭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마켓 쉐어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실제 대박이 난 건 크롬이죠. 파이어폭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 과감하게 이거 되겠다 싶어서 구글이 가지고 있던 최고 수준의 그 엔지니어들 모아서 지금 CEO를 하고 계신 피처 순다이께서 이제 크롬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크롬 마켓 쉐어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무너뜨리고 지금은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사람이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어떤 전략을 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뿌리면서 약간 인터넷을 왜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있긴 한데 그 표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을 갖다 붙이면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웹 개발자들이 그 피처를 쓰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잘 돌고 그 다른 곳에서는 사실 사용을 잘 안 되는 저희도 액티브엑스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실제 뭐 HTML5 같은 렌더링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잘 도는 그런 기능들을 사실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 썼던 전략이고 이런 전략으로 딱 이제 락인을 한 다음에 그 놓고 있었는데 그걸 실제 이제 그 모질라라든지 아니면 크롬 같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오픈 소스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오픈된 환경에서 실제 표준만으로도 어디에서 잘 도는 웹 기술과 이제 웹사이트들을 보편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한 회사에 락인된 게 아니라 이런 보편화되어 있는 표준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웹을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일어난 큰 변화가 하나는 윈도우스가 결국에는 이제 왕좌에서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윈도우스 운명과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같은 운명을 따라가게 되죠. 저는 이거를 옆에서 계속 봤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면서.
세상은 PC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이 되던 그런 폐쇄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기울고 이제 오픈 소스로 다 전환이 됐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또 이제 모바일에서는 또 이제 앤드로이드로, 저기서도 한 방 먹죠. 리눅스로 앤드로이드가 구글이 리눅스로 앤드로이드를 먼저 출시를 하고 윈도우스가 이제 윈도우스 폰을 내놨는데 시장이 먼저 선점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윈도우스 폰은 거의 시장에서 어떻게 활약도 못하고 사라졌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 운명을 걷고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버도 마찬가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쭉 쓴 건데 2000년대에 주요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제 생각에는 오픈 소스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다커라든지 쿠버넷이라든지, 물론 다커가 오기 전에 이제 맨 처음에 기반이 됐던 그런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 이게 리눅스가 오픈 소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이제 서버 환경에서의 이런 배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게 이제 윈도우즈였다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기술들 제공해주기 전까지는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리눅스는 다 오픈돼 있고 그들이 충분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업스트림에 그런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시키면서 이제 쿠버넷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둡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갖고 있던 맵리듀스의 이제 오픈 소스 대항마로 나왔었고, 지금 뭐 맵리듀스라고 하는 기술보다는 이제 하둡, 그다음에 하둡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플레이스한 그런 이제 스팍 같은 이런 기술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되어갔죠. 이게 다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리눅스 개발 그 커널 개발 프로세스를 잠깐 제가 이제 어서 캡처한 것들을 해놨는데 누구든지 기여를 할 수가 있고 페어하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조그만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이 와서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커뮤니티는 실제 리젝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그 리뷰를 다시 부탁을 해서 제대로 받아들이든 액션을 취해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아니 이거는 내 땅인데 너희가 지금 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같이 인큐베이션을 시켜주고, 그리고 뭔가 관심이 있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또 이거 여기에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는 다른 굉장히 훌륭한 오픈소스 이제 프로젝트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그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파이토치 이야기를 했지만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운인지 아니면은 필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제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유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LLM을 이제 소수 몇몇 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소스를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람마를 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어쩌지 됐든 간에 람마라고 하는 거를 메타가 이제 공개를 해줌으로써 사실 람마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트랜스포머스가 지금처럼 또 강력했을까라고 하는 데는 약간 또 좀 질문이 좀 있기는 해요. 람마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든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람마를 다운받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베리에이션들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이런 제 생각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그 시스템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는 폐쇄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오픈 소스 이제 플랫폼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AI 시대에도 당연히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쿠다가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긴 하지만 네, 이제 쿠다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양이 이미 잘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심점에 저는 파이토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는 제가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중간에 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저는 파이토치가 천하통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이토치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I 가속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발자의 접점은 파이토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파이토치가 AI 시대의 리눅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도 OS도 이제 정의를 찾아보면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OS고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리눅스를 만든 배경이라든지 하는 것들 찾아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토치도 실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AI 가속기들과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자들, 개발 툴들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AI 시대 이제 리눅스 역할을 지금 파이토치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토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전에 있었던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파이토치에서 이제 파일 빼면 이제 토치거든요. 그 토치라는 프로젝트는 좀 오래됐고요. 2002년부터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고 이제 파이토치가 나오기 전에도 텐서플로우 말고 토치를 쓰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메타에 있던 개발자들이 파이썬의 옷을 입히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 모드라고 하는 굉장히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보편화시키면서 이제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을 이제 파이토치가 가져오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시작 자체는 여기서 이 그래프에도 나오지만은 연구하시는 분들 위주로 굉장히 파이토치가 어답션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은 한 2, 3년 전에 파이토치가 메타에서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프로젝트로 이제 개편이 됐고 그러면서 컨트리뷰션 하시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약간 더 본격적인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년 전에 이제 파이토치가 2.0을 딱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거 모드와 그래프 모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그걸 말씀을 드리면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둘 다 써보신 분. 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1.0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래프 모드를 두고 만든 API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 텐서플로우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가속이었거든요. 가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머신을 많이 써서 지금 트레이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돌릴 건가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관심이었고 계산이라고 하는 게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래프니까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제 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 이게 내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펑션을 만드는 느낌보다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빌드업하는 느낌으로 API들이 만들어졌죠. 텐서플로우 1.0은.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은 나는 약간 매트랩처럼 매트랩이나 아니면 실제 파이썬을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돌리면서 데이터 보고 뭐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한테는 완전 쓸 수 없는 그런 툴이었던 셈이죠. 디버깅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때 그 빈 공간을 이제 치고 들어온 게 이제 파이토치 1.0이었고 이제 그거를 어떤 분들은 run by defin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모드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거 모드는 그냥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면 그 명령이 곧바로 이제 실행이 돼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당연히 그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이거 모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그래프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스트럭처의 형태에 비슷하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전체 계산이 완성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프로세싱을 해서 가장 최적화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돌리는 거를 이제 그래프 모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이토치 1.0은 그래프 모드는 맨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모드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래프 모드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 애프터서비스처럼 이제 붙인 게 이제 파이토치 1.0에서의 이제 그래프 모드였고 텐서플로우 1.0은 이거 모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프 모드로 만들었는데 파이토치가 나온 다음에 이게 실수였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그걸 다시 이제
이거 모드를 이네이블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파이썬 그 텐서플로우 1.0의 그래프 모드도 연속성은 유지를 하면서 또 거기에 어떻게든 이제 이거 모드를 붙이려고 하다가 좀 많이 복잡해졌죠. 이제 그러면서 텐서플로우 2.0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내 외부에서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텐서플로우에서 지금 이제 잭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파이토치는 2.0으로 오면서 그래프 모드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애프터 소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코에서부터 다시 잘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이토치 2.0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래프 모드를 제대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기대하시는 것들 보니까 이 파이터치 코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들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이제 배경에서 파이터치 2.0에서는 이제 그래프 모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걸 이제 torch.compile 하는 API로 대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torch.compile이라고 하는 API로 대표되는 그런 기술들이 가장 중요한 덩어리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가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다이나모로 하는 게 뭐냐면은 1.0에 있던 Gtrace의 더 일반화된 버전인데 결국에는 실제 이제 그래프를 약간 인터프리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쭉 코드를 돌리면서 그걸로부터 트레이스, 사실은 트레이스랑 거의 비슷하죠. FX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로 불리는 애를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는 쟤도 거의 트레이스거든요. 그래서 FX 그래프라고 하는 인터널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내고 얘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들을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토그라드도 AOT 모드에서 FX 그래프로 동작하는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 이 다음에 이 FX 그래프가 실제 로우가 되면서 이제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으면 이 위에서 내려올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인터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도 바뀌지만은 이제 트리 형태로 되어 있던 그런 게 약간 더 컴파일러가 소화하기 쉬운 작은 청구들을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작업이 이제 백엔드로 넘어오면서 인덕터로 가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인덕터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던 옵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적어진 그런 옵들을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 인덕터라고 하는 애가 여러 가지 다른 백엔드에 붙일 수 있는데, 그 GPU로 갈 때 파이토치 2.0의 그래프 모드의 디폴트 백엔드는 트리톤이고요. 이제 트리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인덕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이제 여러 옵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퓨즈드 옵으로 만들고 그 퓨즈드 옵을 트리톤의 커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파이토치 2.0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파이토치 1.0에 비해서는 약간 천지개벽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리아키텍팅이 된 거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파이토치 2.0이 더 제대로 된 완성도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제 생각에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구글에 있을 때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프로젝트를 텐서플로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보스가 파이토치 일을 하던 메타에 있던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듣더니 FX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FX 그래프의 존재를 그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까지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돼서 이렇게 출시가 될 거를 그때는 뭐 예상을 못했는데,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잘 벌어져서 지금 잘 안착을 해서 사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그 파이토치가 2.0이 되면서 바뀐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텐서플로우 1.0에서도 네. 커널 퓨전 같은 게 그래프 모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단계가 꼭 거기서만 일어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 밑에 XLI 컴파일러라고 하는 또 이제 굉장히 큰 컴파일러 단위 이제 붙어 있고 그 안에서도 퓨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했는지는 까지 디테일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해야 되는 뭐 중요한 일 키워드를 제가 2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관장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그거를
노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노드들을 묶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컴퓨팅을 하기 위한 근간으로 이제 파이토치가 2.0으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있던 API를 정리해서 토치점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하는 패키지를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니시에이티브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컴파일러 이야기할 때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리톤이 또 파이토치 2.0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파이토치 2.0에서는 이제 하나는 실제 맨 처음에 트리톤을 오픈AI가 만든 것처럼 그 쿠다 대신에 사람들이 나는 가속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커널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트리톤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 파이토치 2.0의 그 인덕터 안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인터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이 트리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래프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그 과정에 실제 퓨전된 커널을 표현을 하는 게 또 트리톤으로 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건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수 있겠네요. 이 트리톤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실제 이제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AI 가속기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추상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추상화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 그 가속기에 딱 맞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쿠다라고 하는 그런 폐쇄형 기술에 독점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독점을 이어갈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오픈 소스 대안이 트리톤이거든요. 근데 트리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은 실제 이제 메모리 퍼포먼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안을 두고 만든 랭귀지라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지금 결국에 뭐 아주 옛날부터 사실 CPU 세상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프로세서 특히 AI 가속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고요. 그래서 HBM 이야기가 나오는 HBM에서 HB가 하이 밴드위스잖아요. 그만큼 밴드위스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고 그 밴드위스를 가장 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메모리를 한번 어떤 데이터를 들고 오면 그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프로세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들고 와서 조금 처리하고 그걸 내보내고 다른 데이터를 들고 오는 것보단 한번 들고 오면 일단 들고 온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밴드위스당 하는 계산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밴드위스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한번 들고 온 데이터는 최대한 많이 계산을 거기에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와 계산을 중첩을 시키는 거죠. 들고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밴드위스 문제도 있지만 레이턴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들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들고 오는 동안에도 계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내보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그 전체 데이터를 이제 블락으로 나누고 그 블락 단위로 들고 오는 동안에 그 전 블락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보내면서 그 다음 블락은 계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중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중첩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 게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테일들은 좀 넘어갈게요. 이 디테일들은 어쨌든 메모리 문제는 가지 않을 거고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퓨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한 한번 들고 온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퓨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퓨전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쿠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이 밴드위스에 굉장히 최적화해서 한번 들고 온 데이터를 최대한 잘 쓰도록 만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GPU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걸 앱스트랙트한 쿠다라고 하는 애도 그렇게 동작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최적화들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쿠다가 굉장히 쓰기 쉬운 것 같지만 쿠다를 가지고 정말로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최적화 작업을 개발자들이 직접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면 실제 개발자들이 봤을 때 본인의 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파인 그레인이 아니라 코스 그레인한 블락으로 잘 나누고 한번 들고 온 블락은 계산을 충분히 많이 하고 한 블락을 들고 오는 동안에 계산은 진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내리는 동안에도 그 다음 계산을 하고 있고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 표현을 하기 위한 모델은 개발자들한테 노출을 하고 하지만 그걸 실제 이제 그 집에서 잘 돌기 위한 그 나머지 최적화들은 컴파일러가 대부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능은 잘 나오지만 실제 이제 개발자들은 쿠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몰라도 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네, 이런 의미에서 트리톤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지금도 점점 더 제 생각에는 파퓰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그 파이토치 블로그에 올라온 그런 아티클인데요. 그러니까 그 뭐 메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뭐 저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뭐 명시적으로 어디다 써놨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메타도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제 생각 메타한테도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쿠다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저나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제 생각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가 되게 시리어스하게 계속 트라이를 하는 게 쿠다 대신 트리톤을 쓰면 얼만큼 성능을 과연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아티클이 아마 LLM 기술을 잘 따라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LM 인퍼런스는 굉장히 비싸고요. 되게 느리고요. 디폴트로는. 그래서 그걸 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적화 작업들을 하는데 엔비디아 GPU에서는 그 최적화 작업들을 다 쿠다로 해요. 그래서 그 최적화된 커널들을 다 쿠다로 작성을 하는데 그걸 이제 쿠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트리톤으로만 그런 가속화되어 있는 커널들을 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파란색 기둥이 트리톤으로 짰을 때고 쿠다가 이 녹색이고요. 이제 높을수록 사실 성능이 좋은 거여서 지금 이 그래프로만 보면은 쿠다를 쓴 게 트리톤을 쓴 것보다는 눈에 띄게 아직도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미저러블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이 갭이 저는 계속 줄고 있어서, 그리고 이 아티클에도 보면은 이런 갭들이 어디서 나온지라고 하는 건 잘 분석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서서히 맺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뭐 동등한 수준으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쿠다를 써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죠. 이 트리톤이라고 하는 게 파이톤치 2.0이 나오면서 그 자체적으로 디벨로퍼 컨퍼런스도 파이토치 컨퍼런스랑 같이 이제 같은 시점에 비슷한 곳에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이제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는 약간 그 다른 NPU나 아니면 GPU 만드는 회사들이 트리톤을 가지고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뭐 AMD 정도 있었을까요? 이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저 메인 위에 엔비디아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당연히 발표를 했지만은 작년에 했던 AMD도 똑같이 하고 있고, 이분은 제가 구글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도 본인들이 만든 가속기에 여기는 트리톤이라기보다는 트리톤 인스파이어드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트리톤 비슷한 그런 이제 커스텀 커널 만들 수 있는 툴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퀄컴도 그 본인들의 이제 NPU 백엔드를 이제 트리톤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리톤에 이제 CPU 백엔드도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면 제 생각엔 트리톤이 점점 더 이제 성숙한 그런 기술로 자리를 잡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주 깊게는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배경으로 저는 이제 파이토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화두 과연 엔비디아의 쿠다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파이토치 세계에 저는 굉장히 강한 그런 대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이제 NPU랑 어떻게 그럼 연결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쿠다하고 블락 프로그래밍 사이의 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아비어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실제 GPU가 가지고 있는 그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가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GPU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론 지금 GPU는 꼭 이렇게만 돌아가진 않아요. 엔비디아도 이런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래 만들어진 게 그거기 때문에 그 레거스를 사실 다 버릴 수는 없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NPU 내부는 NPU가 아니라 뭐야 GPU 엔비디아 GPU 내부는 마치 인텔 x86 내부가 엄청나게 복잡하듯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져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GPU가 맨 처음에 가정을 했을 때에는 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그러면 레이턴시를 하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픽셀 단위의 프로세싱을 하던 그러니까 쉐이더로 GPU를 썼을 때는 당연히 그게 말이 됐지만 그게 이제 AI 세계에도 들어오면서 실제 AI에 있는 데이터들은 픽셀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블락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저 말고도 많은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아티클들이 이제 시가크가 이제 저처럼 아키텍처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임인데 거기에도 이런 아티클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엔비디아 그 GPU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과연 AI 세상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질문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텐션이 사실 그냥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거든요. 이게 보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컴파일을 하고 이게 하드웨어 경계선이죠. 그럼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보고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을 하면 실제 이제 하드웨어가 수행을 하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그냥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한 대로 돌진 않아요. 그 중간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용어도 있긴 하지만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이 두 개가 아비어스하게 비슷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 계산을 한 사이클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스트럭션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이게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실제 이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컴파일을 런타임에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누가 어떤 일을 언제 하는가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주체가 컴파일러도 있긴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 안에 또 하나가 있는 셈이죠. 그러면 얘가 그럼 얼만큼 뭘 결정을 하고 얘가는 그러면 얼만큼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사이에 항상 텐션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드웨어가 왜 그걸 하냐 컴파일러가 하면 되는 거지 컴파일러가 훨씬 더 오프라인에 똑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자꾸 하드웨어가 복잡하게 하려고 해 반대로 컴파일러 너희들 잘 못 만들잖아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이에 텐션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 캠프가 어떨 때는 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세지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균형을 사실 균형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맞춰서 지금까지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캐시랑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의 구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서브 시스템이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CPU에서는 캐시라고 하는 걸 쓰고 그다음에 고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스크래치패드 메모리가 더 선호되는 구조이긴 한데 캐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메모리 구조의 복잡한 것들을 다 가려주고 그냥 플랫한 메모리에 앱스트랙션을 주긴 하지만 그렇게 그 앱스트랙션을 주기 위해서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 이제 저희가 CPU를 까보면 메모리가 플랫하지 않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다음에 오프라인, 오프칩에 있는 DRAM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볼 때는 이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캐시 구조인 셈인 거죠. 장점은 소프트웨어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이제 스크래치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이어라키를 그대로 다 노출을 하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를 소프트웨어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다 이제 노출을 해놓는 거예요. 단점은 그걸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잘 알면 캐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장점이긴 하겠죠. 이런 텐션은 실제 이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AI 가속기 시대에 또 한 번 제 생각에는
뭐 일으키고 싶은 이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셈인 거죠. 지금 대세는 이제 실제 이런 하드웨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던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진 GPU가 지금은 이제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GPU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지고 있는 가정 자체가 맞지 않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복잡한 것들을 다 덜어내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파워도 줄어들고 성능도 더 높일 수 있고 하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 새로운 시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NPU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가정하에 이제 제가 다니는 리벨로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22년부터 이제 조그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지금 더 큰 칩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톰이라고 하는 칩은 이미 나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제 저희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덕트 중에 하나를 올해 말에 이제 내놓을 이제 계획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칩넷에 기반한 더 큰 그런 칩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I/O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하는 여러 기능들을 다 이제 칩넷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이런 NPU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든 이제 실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카드와 이제 저희 CA25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년 초에 출시할 그런 제품입니다. 다 카드고요. PCIe 꼽아 쓰는 카드고요. 그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도 NPU 철학에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전체적인 코어 구조라든지 특히나 데이터 무브먼트가 다 소프트한테 노출이 되고, 여기서 보듯이 이제 실제 데이터 움직이는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 복잡성은 있긴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도 간단하고 이것들을 훨씬 더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이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지금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트리톤을 가지고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을 잘 이네이블 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들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 2.0의 구조에 맞춰서 이제 트리톤을 저희 NPU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토치 2.0와 인티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토치.점 컴파일이라고 하는 그 이제 2.0 그래프 모드에 붙이는 작업들은 저희가 이미 두 차례 나와서 진행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작업한 거는 이미 완료가 돼서 이미 그 저희 공개하는 SDK에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 모델 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들어있고, 그걸 크게 LLM과 LLM이 아닌 것들로 구분을 해서, 일단 LLM이 아닌 것들은 이미 8월 달에 저희가 지원을 끝내서 이미 출시를 했고요. 지금은 LLM을 지원을 하는 것들도 이미 이제 구현이 돼서 12월 말에 나가는 SDK에 이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안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퍼런스에 꼭 필요한 그런 최적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서빙을 위한 그런 기능들도 계속해서 추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여러 가지 토픽을 말씀드렸는데 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이토치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굉장히 중요한 개발자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화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NPU가 그냥 파이토치에 붙어서 GPU처럼 쓸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저희 개발자 에코시스템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그냥 혼자 그 다음에 그냥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공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부의 개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다음에 실제 그런 것들 확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고민을 했고, 네. 그리고 모대 연구소에 이제 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채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그 랩 운영 방안인데, 일단 파이토치랑 NPU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랩을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일단 파이토치 내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 저랑 저희 팀원들이 많이 지금 축적을 해놔서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걸 이제 쉐어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다음에 파이토치랑 MPU랑 이제 연동해 보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잘 정리를 해서 오픈 소스에 이제 업스트림도 하고 그리고 강의 자료 또는 이제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책이나 논문 형태로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가 꽤 넓어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매번 할 때마다 다른 토픽을 골라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을 해서 며칠 후에 저희가 실제 이제 네 번을 이제 풀기 시작할 1기는 일단 인터널을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미 작업했던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비유랑 어떻게 이제 같이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맛을 보는 이제 그런 1기 첫 세 달 정도의 프로젝트를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2기와 3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이제 굵직한 토픽들을 골라서 같이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분산 특히나 이제 분산 인퍼런스에 대한 그런 강조가 아직 파이토치 그 실제 그 코어 프로젝트에서는 아직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제 파이토치에서 만들어놓은 분산 API들을 활용을 해서 이게 분산 인퍼런스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는 그런 토픽으로 2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긴 한데 트리톤을 가지고 실제 저희 MPU를 위한 그런 커널 프로그래밍을 한번 이네이블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1기는 지금 좀 마련이 돼 있어서 며칠 후에 저희가 이제 레번 모일 때 좀 더 이제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2기, 3기는 같이 이제 1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는 구차를 한 다음에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기 랩 같은 경우에는 모집은 며칠 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모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매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랩 지원을 모집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커뮤니티 저 도와주시는 분께서 주간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3주 정도의 분량을 3달 정도의 분량을 주간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는데 일단은 어떤 분들을 저희가 모으게 될지는 잘 몰라서 일단 기본적인 오버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주에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파이토치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텐서, 디바이스,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 모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커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드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뭐 다이나모나 인덕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 같이 나눠볼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어떻게 그럼 실제 트레이닝이나 파인 튜닝이나 인퍼런스는 구성되는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4주 정도에 걸쳐서 커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GPU가 어떻게 파이토치에 이제 붙어 있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쿠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3주 정도 커버를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지금 이네이블 돼 있나 그다음에 LLM 인퍼런스는 파이토치 지금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약간 어드밴스 스텝을 이제 좀 커버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 3주 정도에는 실제 저희 MPU로 작업들을 같이 해보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뭐 피드백이나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전 질문을 먼저 다루고 여러분 질문하실 시간, 생각하실 시간 잠시 드린 다음에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네, 저희 마이크 이용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도 지금 8, 90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이용을 해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질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몇 가지 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통해서 네, AI 생태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전 질문으로는 최호재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NPU 설계의 주요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사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연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마 리벨리언뿐만이 아니라 MPU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도 이제 퓨리오사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지금 합병을 하고 있는 사피온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이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M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바노바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고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에 또 굉장히 이제 화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에치드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는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뚝 떨어뜨리면서 실제 특정한 그 모델들만 돌릴 수 있는 훨씬 더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AI 가속기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 GPU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시도들을 하면 극복 가능하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최적화돼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사이에 역할들이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어떤 사람들은 하드웨어에 더 방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배경 자체가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하는 게 더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시간 써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방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갈윤이라고 하고요. 아까 오픈 소스랑 이제 AI 모델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신 부분에 이제 발표 들으면서 좀 궁금해진 건데 이제 기존의 오픈 소스들은 사실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코드를 받아서 이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코드에 컨트리뷰트를 하기 위한 뭐 돈이나 자원이나 이런 게 되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요즘 뭐 오픈 모델이라고 이제 출시되는 라마나 이런 모델들 보면 사실 웨이트가 제공이 되는 거지 그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하는 코드들은 사실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개된 AI 모델이 기존의 오픈 소스와 같은 그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오늘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약간 이제 실제 가속기랑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붙어 있는 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 내용들은 커버를 하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람마 같은 경우에 그냥 웨이트 덩어리만 딱 결과만 사실 이제 던져주는 거지 실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레인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밝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오픈이 된 거긴 하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까 제가 이제 리눅스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에릭 웨이몬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던 책이 있거든요. 그 이제 썼던 그 책이 그 성당과 바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는 거를 저도 그 당시에 몰랐지만 그 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책에 이제 뭐를 비교를 하냐면 리눅스가 있기 전까지의 뭐 그 당시에는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불렸거든요.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들과 이제 리눅스의 가장 큰 차이가 실제 그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냐가 아니라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과정 자체가 오픈이었다고 하는 게 기존의 그런 프로젝트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한 장에 이제 어떻게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가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가 잘 알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친숙한 몇 명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를 다 만든 다음에 그 결과물을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새로운 피처가 뭐가 필요할지라고 하는 것들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물론 리눅스를 만든 라이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라이너스가 또 그렇게 일을 하기 편한 그런 사람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체계를 갖춰서 피드백을 받아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면들이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실제 이제 결과물들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죠.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라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에 대안으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팀은 제가 이제 이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애틀에 있는 U 워싱턴에 있는 연구팀이 이런 문제들에 옛날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팀에서는 오픈 웨이트 모델, 그 다음에 실제 오픈 모델, 이런 아무튼 단어를 구분을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라마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실제 정말로 모델이 오픈되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고, 그런 요소들 중에서 라마는 이런 걸 만족을 하고 있고, 또 뭐는 이걸 만족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델은 이 정도 수준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테이블로 더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오픈 모델로 를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팀들도 있어서, 또 모르죠. 이제 지금은 람마가 가장 파퓰러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모델들이 실제 궤도에 올라오게 되고 또 그걸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면, 내지는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누구든 접근 가능하게 된다면 또 많은 양상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한 가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래상어님의 질문입니다. NPU의 구조적 확장이 결국 엔비디아의 쿠다 텐서 유닛 구조를 따라갈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저는 오히려 주셨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NPU 같은 구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블락 단위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볼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결국에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새로운 아키텍처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세상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계속 새로운 워크로드나 이제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어답트가 되면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리벨리온 같은 저희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져 사람들이 시도했던 그런 많은 시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들, 특히나 그 회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비했을 때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술들을 선택을 해서 갈 텐데, 큰 매크로하게 이제 봤을 때에는 실제 워크로드가 이제 머신러닝 워크로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볼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제 생각엔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맨 처음에 쿠다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쿠다를 만들기 전에 이제 쉐이더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그 구조에서 계속 이볼브를 해 나오면서 더 머신러닝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듯이, 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나온 NP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랑 달리 극단으로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다 컨트롤하고 하드웨어가 동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극소화시킨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칩들이 많은데, 실제 지금
머신러닝 모델들을 보면 약간 동적인 역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다이얼을 이제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또 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래상우님 답변이 좀 되셨으면 저희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와서 아까 질문 주시려고 하셨던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5분까지 질문 받도록 하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에도 네, 박사님 함께 계셔 주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남아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박민호라고 하고요. 그 제가 트리톤을 뭐 아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봤을 때 뭔가 블락 구조로 코딩을 해야 되고 그 구조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GPU의 메모리 하이어라키랑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 NPU는 캐시 구조가 아니고 SVM 구조라서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좀 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트리톤의 어떤 프론트엔드를 유지를 하면서 NPU를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답이랑 저는 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트리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블락 프로그래밍에 원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GPU 구조는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리로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실제 계산이 되는 시점보다 그 전에 밑에 있는 레벨에서 위에 있는 레벨로 끌어오는 거를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령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원래 옛날 엔비디아 GPU들은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블록 프로그래밍에는 NPU들이 더 저는 적합하고 GPU는 원래 적합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앞으로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 홍신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쨌든 구글 콜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4를 쓰거나 뭐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아니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4080 뭐 이런 거 게임이 쓰니까 가져다 해보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에코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조금 공짜 혹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아카데미아 쪽으로 퍼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 그러니까 VRAM이 어쨌든 많고 비용은 저렴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그 제약적인 그런 그 재무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뭐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안녕하세요. 그 마음이 아이 로봇팀에서 그 인바디드 AI랑 로보틱스 연구하고 있는 박유민 리더입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로보틱스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델, 특히 비전 랭귀지 모델을 좀 띄울 만한 하드웨어가 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NVIDIA에서 만든 모델 중에서 제일 성능 좋은 게 이제 AGX 올인인데 그것도 사실 비전 랭귀지 모델을 올리기에는 좀 케이퍼블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토르 같은 모델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출시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구글도 초기에 TPU라든지 아니면 뭐 NPU도 로보틱스나 그 약간 하드웨어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려고 좀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혹시 리벨리온도 예를 들면 뭐 AGX 올인처럼 엣지 디바이스 관련된 제품군을 좀 출시할 예정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그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하고 또 제 생각에는 결이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도 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약간 제약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분야를 많이 확장을 해서 펼쳐가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엣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제 그 기회들을 포착을 해낼까라고 하는 것들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좀 사소한 질문 하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very long instruction word에서 뭐 얘가 물론 이제 컴파일러 설계를 굉장히 잘한다면 뭐 잘 작동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뭐 캐시 미스 혹은 뭐 그 익셉션 발생하는 거 혹은 브랜치 프레딕션 페일했을 때 이럴 땐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스탠다드로 많이 쓰고 있는 그 LRU 같은 알고리즘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컴파일러를 잘 만들면은 잘 작동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계속 그 이제 캐시 미스가 나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건 정말 그 컴파일러에 대한 그 설계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은 성능을 우리가 원하는 그 성능 업을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 그 이를테면 현재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백프로퍼게이션도 그렇고 일단 위쪽의 레이어의 컴퓨테이션이 끝나야지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데 만약 그 프로세스마다 그게 그 엑스큐션 타임이 다 다르다고 하면은 결국 그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월드 하나 때문에 결국 다른 인스트럭션들은 계속 노업 그러니까 노업만 계속 기다려야 되고 메모리 쓰고 그다음에 그 CPU 엑스큐션 타임 그 소모하고 하느라고 오히려 좀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NPU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그 워크로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워크로드가 되게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브랜치 프레딕션이나 그다음에 뭐 캐시 미스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제너럴 퍼포즈 CPU 워크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이나믹한 비헤이비어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다이나믹한 비헤이비어가 충분히 없는 그런 실행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벤트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컴파일러나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과연 그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CPU가 가는 것처럼 그런 길을 가지 않고도 다른 대안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에 대한 답이었고요. 그다음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프레딕션이나 아니면은 캐시 미스나 이런 것들을 그런 VLIW 같이 이제 정적으로 컴파일러가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인텔의 에픽 아키텍처라든지 하는 거에도 이제 적용이 되긴 했었었죠. 네. 아무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그 머신러닝 그 레이어들 하나하나마다도 연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애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 굉장히 짧은 이런 그 엑스큐션 스콥 내에서 왕창 다 넣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량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레이어 하나를 실제 하드웨어에 다 담지 못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 사이클에 걸쳐서 꽤 오랜 동안 그 레이어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돼서 맨 마지막에 기다려서 남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이제 물론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다음번 레이어에 주는 영향 자체는 특히나 LLM이 되면서는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해주신 네,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